오늘 강의는 진료실에서 보통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성조수증에 대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장과 성장 호르몬에 대한 흔히 하시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조수증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은데, 성조수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2010년에 약 2만 8천 명 정도에서 2020년에 13만 명, 최근에는 한 17만 명 정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아이들은 여자에서는 10만 명 중에 2,400명 정도, 남자는 10만 명 중에 153명 정도, 여자가 더 많고 2020년 기준으로 여자의 약 2.5% 정도가 중추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조숙증이 진단하는 이유는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지만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과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큰 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비만과 환경 호르몬의 성조숙증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발사춘기나 조기사춘기라고도 하는데 2차 성징이 여자 만 8세, 남자 만 9세 전에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 2차 성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는 유방발육, 그리고 남자는 고환 크기가 4cc 혹은 장축이 2.5cm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음모나 앵모나 머리 냄새, 여드름, 또 급성장 연 6cm 이상의 성장이나 어떤 정신적인 것들도 성조숙증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 치료 기준도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중추성 성조숙증 치료가 여자 만 9세, 남자 만 10세 전에 시작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치료가 인정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 이 건강보험 치료 적용 조건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추진 중인데, 2차 성징이 여자 만 8세, 남자 만 9세에 시작되는 경우만 급여 인정되는 것으로 지금 심평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사춘기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고환 크기의 증가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여자는 유방발육이 일어납니다. 고환 크기 증가 이후에 음경 크기의 증가, 그 다음에 급성장기, 근력의 급증, 나중에 이제 음모가 마지막에 발달을 하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사춘기가 남자에 비해서 일찍 일어나고 더 짧게 되는데, 유방발육에 이어서 키 급증, 그리고 초경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키가 많이 안 크게 되고 이제 사춘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 성조숙증에서 유방발육의 시기는 평균적으로 여자는 만 11에서 11.5세, 남자는 12에서 12.5세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아청소년 성장 곡선인데,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이 시기쯤 해서 이렇게 성장이 가파라지는 급성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 이제 여자는 11에서 12.5세 정도, 남자는 이제 12에서 한 14.5세, 15세 정도인데, 이 급성장기의 최종 성육회 15%를 획득하게 되고, 여자는 20에서 25cm 정도, 남자는 25에서 30cm 정도 크게 됩니다. 이 급성장기는 연 6cm 이상을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키가 갑자기 많이 크는 경우는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이 급성장기의 가장 피크 시기에는 여자는 1년 동안 7에서 5cm, 남자는 8에서 10cm 정도 성장하고, 초경 이후에는 성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고 4에서 6cm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경의 연령은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초경의 평균 연령은 약 16세 정도였던 것이 계속 앞당겨져서 최근에 90년대생 그리고 2000년대생은 초경 시기가 약 만 12.5세 정도로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추세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10.5세 미만, 만 10.5세 미만에서 초경이 일어나는 경우 이른 초경이라고 정의하게 되는데, 이른 초경의 유병률이 전체 2006년에 1.8%에서 최근에는 3.2%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어떻게 왜 시작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춘기는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GnRH, LHRH를 분비돼서 이것이 뇌에서 역시 뇌하수체라는 것에 자극을 하고, 이곳에서 LH와 FSH가 분비돼서 이 호르몬이 여자는 난소, 남자는 고환에 가서 여자는 에스트라다이올, 프로게스테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해서 이러한 과정이 사춘기 이전에 어린이 시기에는 그 반응성 자체가 굉장히 억제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반응성과 분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 계속 증폭돼서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이런 과정이 정상적인 사춘기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빨리 일어나는 게 성조숙증인데, 성조숙증의 원인을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중추성 성조숙증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 치료 대상 자체는 이런 많은 원인 중에서 일부입니다. 진성 성조숙증, 아까 말씀드렸던 뇌에서 일어나는 성조숙증이 부적절하게 빨리 일어나는 경우인데 다른 말로 생식腺 자극 호르몬 의존성 성조숙증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특발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질적 질환이 없이 성조숙증을 나타내는 경우지만 뇌 질환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는 뇌종양이나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있는 경우에 병적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보다 남자가 성조숙증의 유병률이 더 적은데 그런 만큼 여자보다 남자에서 이런 병적인 원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삼성의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남자에서 기질적 병변이 약 45%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또 종양을 동반하고 나타나서 중추성 성조숙증이 진단된 경우에 때에 따라서 뇌 MRI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조숙증의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비만이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장기에서 성 호르몬의 분비 활성도가 촉진돼서 되고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기 때문에 성조숙증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비만이 있는 경우 유방 발육 시기가 약 0.7년, 초경이 약 0.3년까지 빨랐다고 보고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에서 비만과 성조숙증과 이른 초경의 관계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를 보면은 빨간색 여자아이, 파란색 남자아이, 이제 검은색이 전체 인구인데 정상 체중인 경우보다 이 가운데 이게 노멀 웨이트고요. 그 오버웨이트, 오베시티가 과체중 비만인데 이런 경우에 성조숙증의 유병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국내 소아청소년 연구에서도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제 비만과 과체중 아이들인데 정상과 저체중에 비해서 이런 이른 초경의 유병률이 더 높았고 이 연도가 흐름에 따라서 이런 과체중과 비만에서 이른 초경의 증가 추세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에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환경 호르몬은 정확하게 엔도크라인 디스럽트 케미컬이라고 해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어떤 인공적인 호르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성조숙증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의학에서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이 하나하나가 연구 논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그런 집대성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이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 종합해 봤을 때 이른 초경과 유의미한 어떤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 유방 발육과도 아주 뚜렷하게 가운데 모여 있다는 것은 뚜렷한 관계를 보긴 어렵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관계를 보인다가 아직 어렵다. 그래서 이 성경 호르몬과 성조숙증의 관계를 보는 여러 가지 연구를 직접 보면은 일부 연구에서는 성조숙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오히려 어떤 연구에서는 환경으로 노출된 아이들의 사춘기가 늦은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들도 있어서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환경 호르몬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완전히 피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성조숙증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유나 어떤 콩 같은 것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모유수유나 우유 자체는 사춘기 시기와 연관성이 있죠. 8,300명의 미국 어린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연구를 분석한 그런 논문인데 모유수유를 1개월 더 할 때만 초경이 약간씩 0.3개월 정도 늦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분유 자체는 고단백 식품인데 그것이 성장호르몬 관련 인자를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사춘기 관련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모유수는 잘 알려진 소아비만의 방어 인자인데 모유수를 하면 비만율이 더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만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초경이 더 늦어지지 않나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또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었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우유나 유제품, 고기, 콩은 이런 초경과 아주 뚜렷한 관계는 없었다. 근데 한 가지 요거트 섭취 하나가 이런 초경이 적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이건 요거트 자체의 어떤 효과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참겨 먹는 어린이는 그만큼 생활 습관이 건강하고 비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조숙증 진료 시에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진찰 소견인데 여자아이는 유방 발육 소견, 남자는 부항 크기의 증가 소견
그 외 음모나 액모나 어떤 채취 같은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고려령 성장판 뼈나이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뼈나이가 자기 나이하고 일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 1년 이상 앞선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수준의 성호르몬 수치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선 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의 소견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병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신 호르몬 종양 표지자 또 초음파 뇌하수치 MRI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가려서 안 보이지 않나요? 그쪽에? 이쪽은? 예, 책상에 안 보이시죠? 예, 이거 좀 내려줄 수 있나요, 관계자님? 저쪽에 슬라이드가 안 보인다. 이쪽에 보이나요? 네. 아니 제가 이게 포인터로 가리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안 보일 것 같아갖고 이 책상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인데 LHRH 자극 호르몬 검사라고 해서 LHRH 주사로 뇌하 수체를 자극한 후에 30분 간격으로 5번에 걸쳐 LH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 이때 FSH라는 호르몬도 확인하게 되고 보험 기준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제일 많이 올라간 피크 LH 수치가 5IU/리터 이상일 경우에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이제 급여 기준일 뿐이 절대적인 의학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 만 9세, 남자 만 10세 전에 치료를 시행해야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춘기가 진행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성선 자극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저런 5IU/리터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연구마다 5를 제시한 논문도 있고 높게는 9.2, 6 또는 뭐 3.2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조증이라는 이 스펙트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노말에서부터 시작했고 오히려 사춘기가 잘 안 오는 상태 그리고 조기 유방 발육 중이라고 해서 가슴만 나왔지만 실제로 문제가 없는 상태 슬로우리 프로그레시브 그러니까 천천히 진행하는 성조증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하는 성조증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도 1기, 2기, 3기, 4기를 할 때도 분명한 어떤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임파선에 전이가 됐는지 얼마나 많은 곳에 전이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스테이지를 나누는 것처럼 이 성조증 자체도 진행성인지 비진행성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자극 검사뿐만 아니고 어떤 그 유방 발육이 얼마나 빨리 진행하는지, 그 연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고를령이 얼마나 빠른지, 예상 키가 부모님 키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초음파에서 자궁이나 난소 크기의 증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기준만으로 치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고를령 진행 억제를 통해서 최종 키를 상승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크게 해서 최종 키를 상승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 초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래하고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고 유방암 같은 어떤 부인과적인 질환의 위험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GnRH, LH 아고니스트 이것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자극을 하는 것이 왜 억제가 되는가? 오히려 하이포텐시로 고용량을 자극하게 되면 수용체 자체가 억제돼서 억제가 되는 원리고 치료 시기는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고를령이 여자 12에서 남자 만 13세 정도까지 됐을 때 치료하는 것이 표준적이고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와 1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는데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조금 더 편리하긴 하지만 좀 바늘이 두꺼울 수 있고 조금 더 아플 수는 있습니다. 편의성의 차이가 있고 둘의 효과나 부작용은 최근에 발표된 국제소아내분비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상적응증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연구에서도 1개월 전과 3개월 전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유방발육 단계가 5단계 중에서 3단계가 이미 7세 미만이 됐을 때 남자는 그러한 5단계 중에 3단계가 9세 미만이 됐을 때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진행성인 것을 시사하는 경우, 그리고 초경을 9세 전에 한 경우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국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사춘기가 8세 근처에 시작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초경이 3년 이내에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시작이 빨랐다고 해서 그 뒤로도 계속 빨리 가는 건 아니고 상당 부수에서는 다시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가 평균 이상이고 고령이 많이 앞서 있지 않은 경우 성인 키는 대부분 정상 범위 이내이며 치료가 뚜렷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고 8세 이상 여아에서 성조숙 치료가 키에 이득을 준다는 건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조숙 자체는 키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고 초경이나 또래 아이에 비해서 2차 성징이 지나치게 빨리 나타나게 될 때 아이가 느끼는 스트레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여전히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적순 치료를 했을 때 키가 일시적으로 잘 안 큰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순이 있는 아이들은 급성장기가 부적절하게 빨리 오게 되면서 굉장히 빨리 크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게 문제인데 이 아이들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성장의 속도가 다시 어린이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크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큰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고령의 진행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 오랫동안 커서 예상 성인기나 최종 성인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치료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신장에 대한 효과가 좋고 치료를 늦게 하는 경우는 키에 대한 효과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인 키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 있어서 치료했을 때 4에서 6cm 정도 추정은 되는데 치료 종료한 후에 한 6에서 18개월 정도 후에 초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키 손실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적절한 치료에 최종 키에 이득을 주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어서 잘 선별해서 치료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을 때는 치료 종료 연령이 예상 키가 약 0.4 표준편차 2.3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성조숙 치료제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먼저 전립선암에 대해서 쓰인 지가 FDA 승인된 게 89년도고 그 다음에 성조숙에 대해서 93년도에 승인됐고 우리나라에 2007년도에 들어와서 굉장히 오래된 약인데 장기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단기적인 부작용은 다른 주사들과 마찬가지로 주사받는 부위에 염증이나 알러지 반응 또 심지어 농약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그 불임 같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가 있지만 성조숙이 있는 아이들에서 치료를 안 한 아이들, 치료를 한 아이들에 비해서 오히려 치료를 안 한 성조숙중 아이들이 불임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 비만에 대해서는 비만은 성조숙 시작 시기에 이미 있는 아이들이 많고 비만과 성조숙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위해서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의 체형이 이제 허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여성적인 체형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다시 억제를 하게 되면 다시 어린이 체형으로 좀 돌아갈 수 있어서 조금 그런 체형이 좀 살찌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조숙 치료의 두통이나 안면홍조 같은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고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만약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제형으로 바꾸는 옵션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한 0.6% 정도에서 농양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조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장과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애들은 다 크지 않은지 일단 우리나라 남자 성인 키의 평균 키는 174, 여자는 161이고 지금 성장 곡선은 97년도부터 최근에 나온 것까지 봤을 때 이 최종 성인 키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이 옛날 성장 곡선에 비해서 최근 성장 곡선이 약간 왼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자면 조금 빨리 끄고 빨리 멈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에 있어서 유전적인 부분은 상당히 큰데 이 부모 중간키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키에 남자 같은 경우 13을 더하고 여자는 13 뺀 다음에 2로 나눈 것이 부모 중간키인데 이제 대부분이 부모 중간키 근처에서 키가 결정되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작기 때문에 아이가 당연히 작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혹시 작은 이유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어떤 질환이 있어서 작은 것이고 그것이 아이에게 유전이 돼서 아이도 작다라고 하면은 그런 성장 호르몬 관련된 질병이 아이에게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 시행한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보시면 키의 코릴레이션 상관도 자체가 일란성 쌍둥이는 약 50% 정도였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90% 정도라서 유전적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키는 타고난 부분이 한 70에서 80% 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키를 우리가 일상생활의 노력으로 얼마나 크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제 소아내분비학 교과서를 보면은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자체가 성장판에 작용해서 성장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면, 영양, 운동,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저희 내분비학회에서는 뭐 많이 자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럼 키를 크게 하는가 이런 것들의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먼저 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하기가 좀 힘든데 아이들을 실제로 안 재우고 체열을 여러 번 하는 것이 그런 연구가 윤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없는데 91년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116명의 어린이에게 24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성장 호르몬 수치를 체열해서 체크했는데 낮보다 밤에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됐고 24시간 평균 성장 호르몬 수치는 낮 수치보다 밤 수치와 더 관련이 깊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밤 동안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인 연구에서는 밤 11시에서 아침 7시 반까지 충분하게 8시간 반 수면한 남성이 새벽 1시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반만 수면한 남성에 비해서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많이 자는 아이들이 많이 크는가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영국에서 9,9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뚜렷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왔고 싱가포르에서 시행한 연구 영아, 유아, 5세 미만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는 400명에 대해서 여기서는 수면 시간이 길수록 키가 크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 수면협회에서는 초등학생은 9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8시간 이상 수면을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은 하루에 7.4시간에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실제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어떤 종류와 강도의 운동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적절하게 촉진시키는지는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 기계체조 선수, 그러니까 웨이트 운동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선수와 고강도 운동, 그리고 리듬체조 선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분들을 비교했을 때 리듬체조 선수에 비해서 기계체조 선수의 키가 부모 대비해서 더 키가 작았다. 기계체조 선수는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체중 키가 작았다. 이런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뼈에 대해서 어떤 고강도의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주게 되면 마이크로 프랙처, 그러니까 미세골절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뼈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성장에 가야 될 영양분 같은 거, 영양소를 운동에 다 소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강도의 웨이트 운동은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성장 호르몬이 높았지만 키가 더 큰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WHO에서 소아청소년에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하면은 숨찰 정도의 강도의 운동인데 이런 것을 매일 1시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인 6,7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우유 섭취량의 키와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칼로리보다는 단백질과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연구가 하나 있었고 우리나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는 소아청소 하루에 한 400에서 500ml 정도의 우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키에 대해서 성장 평가를 할 때 병원에 언제 와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성장에 대해서 이 저신장 같은 경우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실제로 키가 하위 300분위수 미만인 병적인 저신장은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병적인 저신장에 실제로 질병이 있는 게 약 50%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굉장히 많은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 중에서 저희 연세대학교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약 28% 정도에서 기질적 원인 그 중에서 또 뇌질환도 상당수 있고 뇌종양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키가 하위 300분위수 미만인 어린이들은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서 병이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런 아이들과 또 300분위수 미만이 아니더라도 성장 곡선에서 키 순위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 반에서 키 순위가 계속 낮아지는 경우, 또는 부모 키보다 현저하게 작을 때, 혹은 부모 키보다 현저하게 클 때,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궁금할 때, 그럼 너무 일찍 와서 하면 아이가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성장 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성장 도표를 클릭한 후에 특정 계산기에 아이의 이제 성별과 생년월일, 측정일, 키, 체중을 입력하면은 우리 아이가 몇 백분위수에 속하는지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300분위수 이하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령령 뼈나이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뼈나이 검사는 이렇게 손목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를 찍는 이유는 차력이 용이하고 다른 관절의 발달과 순서가 비슷하고 고라 순서가 일정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고, 최근에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AI 판독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저희 소아내분비 전문의하고 평균 오차가 한 0.59년 정도였고 AI에서 예측한 게 최종 예측해 오차가 한 4.6cm 정도. 이거 지금 상용화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상키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린 예상키는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건 아니고 외국에서 연구된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고령령과 성인키에 대한 비율로 예측키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린아이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연구를 보면은 최저 나이가 8세로 되어 있습니다. 즉 8세 미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정확도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 나이가 들수록 오차가 줄어들게 되는데 한 9세 정도 여하에서 이 정도 오차가 있고, 특히 고령령과 실제 연령의 차이가 크면 오차가 큰데 뼈나이가 굉장히 앞서서 예상키가 작다고 진료실에서 이제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 오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원래 모든 사람들이 분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제조합 DNA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 것입니다. 1985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 지금 약 40년 가까이 저신장 아이들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여러 가지 제약회사 제품이 있는데, 보시면 인슐린 주사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바늘은 약 4에서 6mm 정도 길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에서 7일 정도 보호자께서 주사 교육을 받고 직접 주사를 맞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화이자 회사에서 일주일에 1회 맞는 주사도 국내 개발해서 국내 출시가 됐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성장 반응이나 체중이나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키가 300분위수 이하인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성장 호르몬에 대한 어떤 병적인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효과가 굉장히 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데, 정상키 즉 300분위수 이상인 아이들은 의학적으로 치료 대상은 사실은 아니고 미용적으로 주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연구가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00분위수 이하에서 치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조수증으로 인해서 최종 예상키가 매우 작을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고 체중키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 질환에 대해서 보시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는 아이들은 2년 정도 치료했을 때 치료 전에 비해 성장 속도가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했고, 터너 증후군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2년에서 6년 정도 치료했을 때 체중 키가 144cm에서 152cm로 증가했다. 부담경량에서 태어났을 때 출생 체중이 하위 300분위수 미만의 아이들은 체중 키 한 6cm 정도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런 특별한 질병이 없이 단순히 키만 하위 300분위수 이하인 특발성 저신장, 질병 없이 단순히 키만 작은 경우에서도 성장 호르몬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특발성 저신장 아이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적절하게 했을 때 약 1.3 표준 편차 정도 증가를 했고, 이제 성모병원에서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은 1년에 크는 속도가 치료 전에는 약 평균 0.5cm 정도였는데 6개월 치료 후에 연 성장 속도가 10cm 정도로 증가했다. 그리고 국내 12개 병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인데 6개월 치료의 연 성장 속도가 치료를 안 한 군에서는 1년에 5cm 정도, 치료를 한 군에서는 10cm 정도 이렇게 성장 속도가 증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조수증이 심한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을 때 키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시행한 연구 데이터를 보면 성조수증 환자에게 약 1년간 성조수증 치료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함께 했을 때 예상키가 약 3.5cm 정도 증가한 연구가 있었고, 이탈리아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성조수증 치료만 했을 때 예상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지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함께 했을 때는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성장호르몬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년도에 FDA 승인돼서 벌써 40년이 됐고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성장 호르몬 자체는 키를 크게도 하지만 모든 세포를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종양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양의 위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종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종양의 과거력을 가진 하나 이미 종양을 가지고 있거나 옛날에 가졌거나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가지거나 예를 들어서 또 유전적으로 종양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유전자와 관련 있는 그런 암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통 같은 것이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고 이것도 중요한데 성장 호르몬 우리 몸의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그럼 혈당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의 위험인자 이런 비만 같은 것들을 가진 환아에게서는 당뇨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있는 아이들은 먼저 그것들을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뼈 성장을 하면서 이미 비대칭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은 그 비대칭이 심화될 수 있다. 즉 측만증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성장 호르몬을 중단하면 갑상선 기능이 회복된다. 이런 부작용들은 사실 근데 대부분 성장 호르몬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부작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건강한 아이에서만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 치료 전에 아이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기본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동안 키 변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체중이라든지 또 이제 기본적인 피 검사들 그중 혈당 중요하고요. 호르몬 검사, 갑상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의 어떤 이런 농도, 수치를 체크해야 되고 성장판 상태나 예상키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이제 했고요. 여기까지 한 걸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조증은 요즘에 이제 여자에서 한 2.5% 정도까지 보고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여자에서 만 8세 전에 유방 발육, 남자에서 만 9세 전에 고환 비대, 그리고 체모나 머리 냄새, 여드름, 극성장이 나타나는 경우 성조증 의심해 볼 수 있고 진찰을 하고 고혈량 검사,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성선 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를 여자 만 9세, 남자 만 10세 이전에 해야지만 치료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제는 GnRH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런 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성을 저하시키는 약제인데 1개월에 한 번 맞는 제형과 3개월에 맞는 제형이 있고 최근에는 6개월에 맞는 제형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주사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고혈량이 여아 12세 남아 13세 정도까지 치료를 하고 종료하게 되고 종료하고 약 6에서 18개월 후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성장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키가 300분의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빨리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또는 부모님 키보다 훨씬 작거나 클 때 키 순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 성장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냥 궁금해서 성장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키가 300분의 이하인 저신장증 아이들을 위한 치료제이고 정상 키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건강한 아이에서만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되어 가겠습니다. 성조수증과 저신장 모두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떠나서 어떤 질병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키가 작은 것이 병은 아니지만 병이 있어서 키가 작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마쳤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